안녕하십니까. 더 라이브의 최욱. 이광용입니다. 정치권, 정부, 지자체 모두 서로 남 탓 공방만 하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합니다. 네, 정말 이 답답한 이 상황 여야를 대표해서요. 시원하게 쓴소리 해줄 두 분이 대기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먼저 오늘도 쏟아지는 폭우에 당장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전문가분들과 함께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장석환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임경빈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사태에 대한 부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북이 산사태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온 지역이 경상북도이기도 하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경북 예천 같은 경우가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전국 사망자 수가 지금까지 44명인데 그중에서 22명, 절반 정도가 경북 지역의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일 정도입니다. 특히 오늘 하루 사이에 예천에서는 추가로 실종자 3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직도 5명의 실종자는 생사 여부를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굉장히 좀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 예천 산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장 교수님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일단 비가 많이 왔죠. 이번 장마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중부에 걸쳐서 충청북도, 경상북도 이쪽에 비가 많이 왔는데 적게는 한 400mm부터 한 800mm 정도 왔습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우량으로 보면 1300mm에서 1400mm 정도 되는데 800mm가 많이 왔다 그러면 한 일주일 사이에 반이 온 거거든요. 또 한 500mm, 600mm 왔던 3분의 1이 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비가 많이 왔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산지의 특성 중에 하나가 토피가 굉장히 얕습니다. 그러니까 한 1m 남짓 정도 되는 토피고 그 밑에는 이제 안반층이 있는데 네. 비가 오게 되면은 물이 완전히 이제 습윤 상태, 우리가 이제 포화 상태라고 하는데 그럼 포화 상태가 되면 일단은 물의 성질에 의해서 흙과 흙 공간의 사이에 물이 다 채워지면 물의 무게가 일단 더해지고요. 두 번째는 안반과 흙 중간의 경계면에 물이 묻게 되면은 약간 미끄럼틀 같은 수막 현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물 무게와 그다음에 물이 가지고 있는 이 부력, 양압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합쳐지면 언제든지 미끄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데 특히 지금처럼 이제 소강 상태일 때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게 지금 완전히 젖어 있고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비가 한 번 더 세게 오면 특히 요즘에는 이제 국지성 호우, 게릴라성 호우, 특히 야간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닥치면은 홍수,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 교수님은 이번 예천 산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람이 만든 산사태입니다. 인재로 사람이 만든 그렇습니다. 산사태다. 이건 어떻게 알려냐면요. 2011년도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10군데에서 산사태 나가지고 인명피해가 54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면산 산사태도 그때 네, 났었죠. 그렇습니다. 예. 포함해서 54명이 사망하고 20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근데 다 잊혀졌습니다. 지금 전부 다. 근데 그때 제가 전부 다 다녀봤는데요. 10군데 산사태가 전국적으로 났는데 이번하고 비슷합니다. 8군데나 9군데는 사람이 다 건드린 데입니다. 산 위에가. 건드렸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임도, 텃밭, 요번에 뭐 예천처럼 과수원, 뭐 도로 거기서 다 시작합니다. 임도. 사람들이 산사태 나니까 밑에만 보는데요. 올라가 보면 시작점이 중요합니다. 시작점이 전부 다 사람이 건드린 데입니다. 더 취약해진다는 거죠. 네, 당연하죠. 산사태를 특이하게 보면 안 됩니다. 산은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 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게 산이 이제 평야로 되는 겁니다. 산사태 쭉 나면서. 자기가 평형을 잃어가는 거거든요. 잊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나쁘다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가? 그 인명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답이 현장에 있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2011년도 한 달 동안에 54명이 사망했는데 10군데가 전부 다 건드린 데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건드린 데 중에서 그게
산림청이나 행안부에서 관리 주체가 다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전한 데서 무너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런 부분은 오늘 네, 근데 그게 저희가 하나하나 다 좀 똑같은 문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이 아니고요. 이번만 지금 보는데 다 그래온 겁니다. 지금까지. 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똑같습니다. 네, 전부 다 사람이 건드린데 그리고 산림청에는 다 빠져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니까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라도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사태 네. 취약 지역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미리 집중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산사태가 난 예천 이 지역은 지정이 안 된 지역이었다고요. 네. 산림청에서는 산사태 취약 지역을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별도 관리를 이제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도로도 이제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이번에 사고 피해가 발생한 예천 지역 같은 경우는 저 산사태 위험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네. 주변에는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관리되지 않았던 지역에서 사고가 났다. 게다가 이제 예천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이제 산사태가 난 뭐 영주 지역이라든지 뭐 봉화 지역이라든지 한 10여 곳 중에서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던 곳은 영주시의 삼가리 지역만 지정이 돼 있었고 네. 나머지는 지정이 안 된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산사태 위험 지역이 한 2만 6천여 곳 정도 되고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급경사 지역이 한 1만 6천여 곳 정도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예천 이번에 산사태 난 곳은 포함이 돼 있지 않았다. 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메꿀 것이냐 이게 좀 과제가 될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이 산사태 취약 지역 도대체 기준이 무엇이길래 이번에 이 지역은 빠져 있었던 겁니까? 저게 산사태 위험 지도입니다. 취약 지역이 아니고 지금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 산사태 위험 지도. 위험지도. 저건 어떻게 만들었냐면 지형의 경사에 따라서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저기에 뭐 지질하고 여러 가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지형 경사가 가파르면 뭐 산사태 많이 나고 완만하면 안 나고 그렇겠죠. 거기에 따라서 만든 겁니다. 색깔로. 경사도만 봐주고 네, 그렇습니다. 경사도만 들어가고 저게 사람이 건드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천적 취약 요소가 빠져 있다는 네, 말씀이군요. 가장 아까 제가 얘기했죠 80% 거기서 나는데 그거는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람이 건드린 그 네, 부분이 빠져 있다는 이유가 거예요.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에는 주간 부서지만은 거기에서 사람이 건드리는데 주택이 있으면 그건 지자체 소관이고요. 또 태양광이 있으면 산자부 소관이고 자기네 소관이 아닙니다. 산이라고 지적된 것만 자기네 관리하지 뭐 임야나 텃밭 뭐 이런 것들은 과수원은 자기네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 피해보는 사람들은 그게 누구 소관인지 간에 피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중요하지 사람이 않죠. 피해보는 쪽으로 그걸 해결해줘야지. 네. 그건 다 빼버리고 산사태 위험 지도하니까 맞지가 않죠. 자, 그러면 교수님 지금이라도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해서 산사태 취약 지역을 제대로 지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태법부터 먼저 하라 그랬는데 그냥 덮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두가 안 나거든요. 네. 주민들이 도와줘야 돼요. 주민들은 많이 아니고 공무원들 몇 명 없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산림청도 열심히 하는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는 분들이 제일 잘 아시니까.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래도 네. 이거를 이제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뭔가 촘촘하게 예.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 현실적 같은 대안 게 있지 방법이 않을지. 있습니다. 네. 그 주민들이 참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참여한다는 게 어떤 말인지를 그래서 잘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를 국내 재난관리 시스템의 현실과 재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 제안을 작년 4월에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아, 정책 제안을 하셨군요. 네, 13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성수색에서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에 32개 큰 재난 사고를 보니까 전부 다 사전에 국민들이나 그 공사관계자들이 제보했습니다. 전부 다. 94년도부터 네,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국내 재난관리 시스템의 예방관리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말하고 협력을 구해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진정성 있는데 우리 좀 도와달라. 예. 공부 열심히 하는데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민간 주도의 국민 재난 예방 조직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것만 있으면 우리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만 막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네. 산사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의 민간 재난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방도 민간 의용 소방대가 다 있거든요. 아, 네네. 재난이 지금 없기 때문에 네. 놓치는 겁니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사실 그 3년 전에 부산 초량에서도 우리가 또 아픈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서 3명의 사망자를 냈었는데요. 부산 초량 지하차도나 이번에 이제 오송 지하차도나 둘 다
침수 위험 3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었던 지하차도입니다. 이런 네. 경우에는 네. 부산 초량 경우에는 호우 경보가 이미 내려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인원 통제나 이 차량 통제가 됐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관할 지자체가 제대로 통제를 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네. 이번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침수 4시간 반 전에 이미 홍수 경보가 내려졌고 그리고 2시간 전에는 금강 홍수 통제소에서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이 차량을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관할 구청에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통제가 안 됐다. 이게 이제 공통점으로 이제 지적이 되고요. 부산 초량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침수가 일어났을 때 이제 진입 금지를 알려줘야 되는 전광판이 이미 고장이 난 상태로 3년째 방치가 되고 있었다. 이번에 이제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바로 근처에 제방이 있었는데 그걸 임시로 제방을 쌓아놓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 무너질 위험을 방치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3년 전 초량 사고가 났을 때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던 걸로 좀 기억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엔 그게 왜 적용이 안 됐나 모르겠습니다. 초량 지하차도 사고와 지금 오송 지하차도 사고는 양상은 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량 지하차도 사고는 도심지 내부에서 배수가 안 돼서 생기는 그 침수 사건이었고 네. 지금 오송 지하차도는 미호강이라고 하는 큰 물이 한꺼번에 제방이 터져서 들어온 네. 사건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양상은 좀 다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자동 개폐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 네. 그다음에 자동 경고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국회에서 계류됐다가 폐기되거나 아직도 잠자고 있는 그런 법들이 조금 있고요. 그렇습니까? 또 하나는 네. 전국에 있는 수만 개의 이 지하철들 모두를 다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의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 경계 단계가 되면은 홍수 경보 발령을 내게 돼 있습니다. 홍수 경보 발령을 내는 기관은 한강 홍수 통제소, 금강 홍수 통제소 같은 네. 환경부 산하인 홍수 통제소가 내기 때문에 이때의 시간이 04시 10분. 이 여기네요. 이 지점이네요. 이 부분에서 경계 경보를 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관할 지자체나 유관 기관에 다 통보를 한 사실이 있는 거죠. 도로에 관련된 부분은 지자체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강 홍수 통제가 직접 도로 통제를 명령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관기관에서 이 부분을 받아서 나름대로 판단과 적응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네. 사고 나기 08시 30분 되기 전에 06시 30분 정도의 심각 단계 9.2m를 넘었다는 거거든요. 네. 자, 심각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일명 대홍수주의보라고 하는 건데 대홍수주의보. 예, 이게 제방의 높이입니다. 네네. 제방의 높이에 근접해 가지고 왔습니다. 또 이때만 조치를 취했어도 나머지 2시간의 타임은 벌 수 있었다 하는 거죠. 또 하나 보는 것은 거기에 배수 펌프장이 4개가 있었는데 분당 한 3톤 정도씩, 그러니까 한 12톤 정도를 배수를 시킬 수 있는 펌프장이었는데 작동을 못했다고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만약에 배수 펌프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면 단 1분, 1, 2분이라도 들어오는 물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그랬겠죠.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랬다면은 양상은 지금하고는 좀 달라졌지 네, 않았느냐. 네. 구체적으로 임시제방 얘기 잠깐 좀 짚고 가겠습니다. 임시제방이 터지면서 사실 이런 이제 참사로 이어진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임시제방을 행복청에서 싸운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중심 복합도시구청. 예.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임시 제방이 참사 원인으로 지목이 됐더니 행복청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환경부가 정한 홍수 수용 범위, 그러니까 홍수 위를 감안해서 제방을 쌓았다. 환경부가 고시한 기준 28.78m니까 한 96cm 정도 여유 있게 제방을 쌓았다. 오히려 더 높이 쌓았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여기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라는 쪽의 지금 입장을 여전히 행복청은 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기 직전에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78cm인가요? 예. 그보다 낮게 쌓았다고 보도가 나오던데요. 이 홍수량을 기준으로 본다면 1.5m 정도까지는 여유고를 쌓아야지만이 설계 네. 기준에 맞는데 네.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고 네. 5, 60cm 정도 부족하지 않나.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요. 기존 제방은 이 최고 수위를 넘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었는데 기존 제방. 기존 예. 제방. 네. 근데 임시 제방은 이제 공사를 위해서 임시 제방을 해서 이 높이까지 쌓지 않고 이거보다도 한 1.5m 정도 낮게 쌓았는데 공교롭게 이 위치가 이 부분보다도 낮았기 때문에 원류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원류가 타게 되면은 단순하게 그 높이만큼 원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파이핑 현상이나 이런 현상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물이 쏟아져 왔고 네. 그 양이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6억 톤 정도가 들어오게 된 그런 경위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그 침수 사고의 그 블랙박스가 좀 이렇게 공개되는 거 보니까 네, 네. 아 저라도 이거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던데. 그러니까 지하차도에 물이 보이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예, 되는 그 건지. 짧게만 예. 그 부분을 짚어주시면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오면은 이제 앞에서 들어오는 물의 속도가 한 3m, 초속 3m 정도 되면 몸을 가누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빠져나오기가 힘들 경우가 수압에 의해서 열리지 않기 때문에 문이 안 열리는 상황. 망치로 깨서라도 밖으로 빨리 빠져나와서 빨리 대피하는 것이 가장 우선. 네. 절대로 자동차에 미련을 가지시면 절대로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당신들 보수정당 2번 죽이는 거야. 대한민국 안보만을 보수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선생님 혼자요. 선생님 혼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 코너가 오늘 이제 신설됐거든요. 박용진의 박, 하태경의 하에서 박하사탕처럼 시원한 발언을 좀 부탁드린다. 계속 나와야 되는 모양이죠. 아니 시원해야 나올 수 있겠죠. 아니 그래서 저도 마음의 준비를 네. 여기까지는 안 하고 나와가지고 네. 약간 당황했습니다. 오늘 저 네. 상쾌한 위로 뭐 이런 거 좀 근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하태경 의원님은 야 나이도 내가 더 많고 선수도 내가 앞인데 왜 박용진이 앞이냐.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말을 만들다 보니까 아이고 아니, 저는 그런 불만 전혀 없어요. 하박사탕이라는 세상이 없어요. 그런 불만은 그게 전혀 그거 뭐 미리 예측해서 네, 말씀하시는 알겠습니다.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이권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투입하라. 굉장히 강도 높은 톤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이권 카르텔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고 진중하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리투아니아에서 김관희 여사가 명품 쇼핑을 뭐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을 그 때 얘기는 갑자기 대통령실의 그 해명 있잖아요. 처음 나왔던 입장을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네, 그때 이제 뭐라고 호객에 얘기냐면 의해서. 호객 행위에 의해서 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 창조적인 해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도 대통령 저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냥 막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계속 읽으면서 네. 언성만 높이신 거거든요. 준비된 발언 같습니다. 누군가 써줬을 거 아니에요. 또 누가 써준 거예요, 도대체? 낭비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뭐 그 보조금 있잖아요. 그것도 다 근거와 법령에 의한 순서와 절차를 통해서 지급이 됐고 네. 잘못된 것은 조사와 확인과 처벌 과정을 다 거친 뒤에 환수 조치하는 거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지금 재난 상황에 긴급 투입해야 되는 그 복구 비용, 네. 지원 비용 이거는 긴급하게 빨리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 언제 걷어서 언제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 대통령이 이 일의 순서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로 언성만 높이는 상황이 된 거예요. 누가 써줬고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아는 사람들은 다 웃어요. 대통령이 저렇게 심각하게 인상 팍 쓰고 얘기를 하는데 보는 사람들이 웃어버리면 그게 대통령의 권위가 씁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안심이 됩니까? 이제 대통령 말씀 취지는 네. 이제 예산이 지금 재정 긴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우리 코로나 때 돈을 많이 썼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정부 부채 규모가 뭐 1,000조 뭐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부정수급 이런 예산이 꽤 많아요. 1년에 한 수백억 이상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긴한 곳에 특히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에 돈을 잘 쓰라는 이야기가 기본 취지고 네. 박용진 의원이 이야기했던 긴급 한대 쓰는 거는 네. 올해 예비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걸 쓰는 것이고 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장기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제방 뚝 쌓고 이거는
뭐 하루 이틀 한두 달 만에 되는 게 아니라 1년, 2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복구 비용 말고. 그렇죠. 당장 긴급 복구 비용 말고 이런 이야기가 그걸 연결고리. 그렇게 한두 문장에 이제 압축돼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왜곡될 수도 있는데 대통령 다음을 말씀의 위한 취지는 발언이었대요. 그러니까 올해도 예를 들어서 지금 올 초에 여러 가지 부정수급 지정됐던 거는 네. 한두 달 안에 지금 환수 조치가 들어갑니다. 그런 돈은 연말에 예비비로 또 추경 같은 거 하면 뭐 9월, 10월에 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주면 네네네. 이제 이해가 되는 네. 맥락인데 우리 하태경 의원님 같은 분을 정무수석이나 혹은 청와대 전체 총괄 지휘하는 분으로 앉히면 뭐 이런 논란이라 아, 지금 메시지 괜찮았습니까? 괜찮죠. 저렇게 지금 괜찮았어요. 아니, 저렇게 정리해서 얘기를 해야 이거 그거 또 대통령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왜 좀 이렇게 하시냐. 제안이 오면 진지하게 검토할 생각이 아니 나 불출마 생각은 전혀 없고. 떨어지면 아니 그래서 메시지가 괜찮았군요. 아니 저렇게 네. 조분조분 얘기하셔야 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고요. 근데 또 이제 다른 메시지가 나간 게 뭐냐면 이게 정부 쪽에서는 추경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긴축 재정해야 되고 돈 쓸 때 그러니까 줄여라 계속 그러고 있는데 무슨 추경이냐 이거 버럭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네. 하태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을 편성해서 또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예 없는 거니까 네네네. 잘못 나간 돈 이거 뺏어서 하겠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또 뭐 압수수색 영장 해서 다 보조금 압수해서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긴급한 재정 투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사실은 안 나간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하태경 의원님이 여기에 대한 반응이 어떨지가 좀 궁금한 게 이거 진짜 궁금해하더라고요, 최욱 씨가. 하태경 의원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여당 내 정치인 두 분이 굉장히 쓴소리를 했어요. 먼저 그 유승민 전 의원이요. 염치가 있다면 이런 참사에 카르텔 좀 들먹이면 안 된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카르텔 보조금으로 수혜 복구하자. 조언한 참모 잘라야 한다.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했거든요. 그건 제가 좀 해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압축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좀 섞였는데 약간 오해 소지가 있었다. 기본 취지는 어쨌든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줄이고 또 최대한 신속하게 부정수급된 건 환수 작업 진행되고 있거든요. 요긴한 데 쓰자 네. 이런 취지인데 이 두 분은 대통령 이게 언어를 단기- 잘 해석을 못했네요. 차근차근 설명했으면 그런 오해를 안 하실 텐데 내년에 들어갈 돈을 올해 당장 집행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되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죠. 네. 제가 지금 오해를 풀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 이 부분이 궁금한 게 우크라이나 이제 가는 상황이었어요. 예. 대통령이 가도 수혜 상황 안 바뀐다. 그리고 아까 박영진 의원이 언급했던 명품 쇼핑 논란에서 호객이라는 단어. 대통령실의 메시지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당 내에서도 조금 문제의식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하태경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대한민국 특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해요. 네. 위로와 통합의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 이제 리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각별히 언행에 신중해야 되고 네.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도 신중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때문에 이제 말 조심을 해야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말 하나를 할 때도 이것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네. 숙연하고 신중한 네. 그런 자세로 해야 되고 그런 기준에 어긋나는 그런 발언을 한 사람들은 네. 픽잔을 들어야 되죠. 조금 이제 뭐 적절치 못한 메시지로 정무수석 후보다 생각하십니까? 저런 균형 감각이 있는 분들이 사실은 여당과 정부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야당도 편하죠. 아니 국민들이 이렇게 눈물 짓고 힘들어 하시는데 좀 빨리 오시지 그랬어요. 이게 대통령을 뭘 하는 것도 있지만 대통령 역할을 열어드리는 말이기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받고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빨리 가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도면 끝날 문제를 아니 뭐 지금 서울 간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화를 그냥 막 돋구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예. 자, 어제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가 바쁘게 수해 현장을 찾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나도 행정을 했던 사람이잖아.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생기기 뻔히 보이는데 안 했느냐. 아니 그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생기면 현장에 있어야지 어디 책상에 앉아가지고 보고서만 보고 할 일이 아니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화가 나시는 거지. 현장에 안 가 있고 어디가 있냐고. 빨리빨리 가서 복구하고. 재난지역 해가지고 해주시고. 그래요. 재난지역 해가지고 그 대통령 제가 아침에 대통령 만나서 이거 말씀드렸는데 안 그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참 난감하게 코너 제목은 박하사탕인데 하태경 의원님이 곤혹스러울 만한 제가 주제가 좀 답변해야 나오고 돼요.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수해 현장에 가서 대통령 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피해 주민들을 향해서
박수 한번 쳐달라고 부탁하는 모습. 요거는 뭐 보기에 따라서 뭐 평가가 다를 것 저건 같은데. 제가 초선 때 제 지역구가 지금 비슷한 수혜를 입었습니다. 해운대가요. 기장이. 기장. 그 당시에는 예. 기장이 제 예, 지역구였어요. 예, 예. 근데 제가 정치를 잘해가지고 인구가 확 늘어서 지금 사실입니다. 분부가 돼서 기장이 독립이 됐는데, 네. 근데 그때 이제 한 2m 이렇게 찼어요. 물이 2m 찼고 이제 제가 지역을 돌면은 빨리 특별재난구역으로 선정을 해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정이 되면 선정 안 될 때보다 지원금이 한 두세 배로 뜁니다. 다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정되는 게 짧게는 6개월. 기간이요? 예. 그렇군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조사하는데 두세 달 걸립니다. 개별 피해들. 피해액이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선정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제가 6개월 걸리는 거를 2개월, 3개월 정도 단축을 해서 박수를 많이 받았어요. 잘했다고. 자진해서 쳤겠죠. 그때는 박수가 주민들이. 아니 근데 이제 네. 저기 정진석 의원 지역구예요. 정진석 의원은 이걸 하루라도 빨리 해달라. 김기현 대표가 여당 대표잖아요. 네네네. 부탁해야 될 처진 거예요. 국회 부의장을 했음에도. 그럼 여당 대표가 꼭 책임지고 해주겠습니다.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박수 한번 쳐주고 빨리빨리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지금 다들 고생하고 사람 많이 지금 돌아가시고 네네. 이런 상황인데 박수 쳐 그 상황이랑 연계하면은 부적절한데 네네. 청량 지역에는 그 지역 특수성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정치인들이 수해 현장이랑 재난 현장에 가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 거 국민들 화를 돋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재명 대표도 이번에 현장에 갔습니다만 브리핑을 하겠다고 그 재난 관련 당국이 그 얘기를 하니까 안 하겠다고 안 받겠다고 오히려 이제 수습에 집중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가는 건 공감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행정을 해봤던 분이라면 김기현 대표는 울산시장을 하셨고 재난 상황을 수습하는 게 우선이라는 게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정치인이니까 카메라 더 집중돼서 받고 뭐라 한마디 하고 막 꾸짖고 이렇게 하고는 쉽겠지만 그거를 잘 참는 게 진짜 정치인이고 재난 현장에 가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한테 반드시 책임을 묻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글러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전국 여러 군데 재난을 입었잖아요. 네. 다 가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심각한 곳을 골라야 됩니다. 상징적으로. 네. 그죠? 예. 그럼 가면은 그 지역에서 뭐는 꼭 해달라고 준비를 합니다. 이건 들어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예산이 반영이 된다. 지역 내에서는. 여야 당대표는 연말에 예산 권한이 있잖아요. 네. 추경을 하면 추경 예산 권한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소방청이면 이거 안 돼서 이번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해주겠다. 네. 이런 약속을 받아야 지역 주민들이 이제는 좀 안심하겠구나. 당장 일어난 사고는 바로 수습해야 되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네네. 아까 산사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네네네.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그건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걸 지역에서는 알아요. 그거를 굳이 현장 가서 생색낼 필요는 없다는 네, 것입니다. 네, 네. 현장에서 생색내고 카메라 위원님, 뭐 민주당 얘기해야 돼요, 다 잘한 건 아니거든요. 예. 곧 나와요? 민주당 예, 어제 문제적 발언이 있었어요. 예. 결국 또 사과도 했는데 오늘 뭐 관련해서 여야가 또 뜨거운 설전을 주고 받았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불행한 사고를 정쟁에 이용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도리가 아닙니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를 함부로 인용해 물의를 빚은 김의겸 의원 같은 모습은 여당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수해 한 가운데에서도 연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정치 공세 논평을 이어가며 정쟁으로 정치적 반사 이익을 보기 위해 골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을 왜 제공하죠? 국내에서는 지금 물난리로 난리인데 명품 쇼핑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한마디 사과하면 그래도 누그러질 수 있잖아요. 뭘 잘했다고 큰 소리고 뭐 정쟁에 운운합니까? 이 정쟁으로 흘러가는 것은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도 지금 뭐 방금 예를 든 김의겸 의원 네. 본인도 사과를 했고요. 네, 사과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논쟁은 상관없지만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은 이제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사과 안 하던 김의겸 의원이 사과를 했더라고요. 네, 김의겸 의원 사과했습니다. 했고 또 영부인 뭐 에코백 안에 샤넬백 있다라고 했던 뭐 민주당의 한 청년 정치인 그 친구도 바로 삭제를 하고 사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계속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해라. 그렇지. 청담동이나 네. 계속 우기고 있잖아. 또 네. 뭐 캄보디아 갔을 때 색깔등 썼다, 예. 조명 썼다 이것도 계속 우기고 있던데. 그건 법적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뭐 사과를 하면 예. 법정으로 안 갈 수도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좀 우리 당에서도 사과 필요한 분을 좀 바로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중요한 말씀인 게 뭐 여든 야든 뭐 심지어 용산이든 잘못된 게 있으면 좀 진솔하게 사과하고 이해를 그렇죠. 구하고 그런 또 것이 사과를 필요해요. 하면 뭐 더 이상 뭐 문제 삼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민주당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혁신위가 1호 혁신안으로 제안한 지 거의 한 달 만인데 아니 근데 이번에 단서가 있어요.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 정당한 영장 청구는 도대체 누가 판단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자의적이죠.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걸 저희들도 알고요. 네. 오늘 이제 의총을 통해서 민주당 전체 의원의 결의로 표현되었던 이 내용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죠. 그렇겠죠. 저희도 압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100여 분 정도가 서명을 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도 네. 사실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그렇죠. 거예요. 전혀 네. 법적인 구속을 갖지 않는.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 뭐 법률 체계 최고위인 헌법에 이 제도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려놓으려면 사실은 헌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건 하지 않고 선언을 하는 건 나는 포기할게. 국회에서 표결에 따로 임하지 않고 내 발로 걸어나갈게. 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거죠. 박영진 의원이 다 맞는 말씀인데 우리 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선언으로 같은 거다라고 좀 매도당한 거는 좀 부당한 게 아,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매도당한 당은 거예요? 방탄한 적이 없죠. 우리 당 의원도 네. 실제로 체포 동의안 올라와서 우리가 표결을 했잖아요. 네. 우리 당 의원들 대부분 다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부결되지 않고 가결이 돼서 판사 앞에 가서 영장 심사를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불구속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선언만 한 게 아니라 네. 행동으로도 보여줬다는 게 결정적인 차이고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좀 해명이 부적절했던 것은 그 정당한 거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하겠다. 그 자체가 눈높이에 맞지 않아요. 국민들은 조건 없이 단서 없이? 특권 폐지하라는 게 네. 국민 눈높이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양당에서 입단속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오늘 조금 덜 시원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많이 극도로 조심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하사탕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